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주신 분들. 네, 돈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황을 간단하게 읊어드리면서 차트를 살펴봐야 할 텐데, 어제부터 사실 특이사항은 없는 편이긴 합니다. 현재 일봉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요, 자,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는 보합세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서 딱히 뭔가 방향성은 없고, 이렇게 방향성 없을 때는 현재 뭐 볼린저 밴드의 너비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목요일 날 항상 목소리가 좋습니다.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주말을 앞뒀을 때는 항상 목소리가 좋아요. 볼린저 밴드의 너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RSI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상당히 폭이 좁아져 있는 느낌이에요. RSI는 이렇게 중심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이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폭이 좁아져 있는 상태.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FOMC 지금 회의록 블랙아웃 기간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진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방을 보고 계시는지 하방을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거래량 특이점은 확실히 발견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보시면 거래량이 요만큼 터졌다는 거. 바이낸스 USDT 차트로 2017년부터 가장 강한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방을 위한 매집에 쓰인 거래량이라면 비트 정말 10K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자, 상방 후 하방 모두 상방을 봐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오늘 시황부터 읊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어제 떨어진 이유를 아시는 분, 미 증시 기업 실적 기대에 불구 갑작스런 하락 전환이 나왔다. 왜 하락 전환이 나왔을까요? 미 증시는 기업 실적들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기술주들의 강세도 뚜렷했고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채권 10년물 국채 금리, 미 국채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다.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증시랑 왜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아시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은데, 미국 10년물의 금리 상승이 왜 투자 심리랑 연관이 있을까? 자, 매파적 발언도 어느 정도 맞죠.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관련 발언으로 장 후반 어떤 게 올라갔다? 국채금리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다. 자, 따라서 달러화 강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간에 벌어졌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실물경제 기업 실적 7억 청구 건수가 버틴다고 판단돼서 피봇 가능성은 더욱 적어짐. 살짝 지금 경환님이랑 마크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살짝 지금 렉이 걸렸어요. 그래서 뇌정지가 왔어요. 뇌정지가. 자, 국채가 안전자산인데 침체 우려 때문에 그걸 다들 팔려고 하니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시황을 쭉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달러화도 강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종목들이 내려갔냐면 유틸리티 내려갔고요, 산업재 그리고 기술주도 매물 출회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로 증시는 전체적인 하락 마감을 했다. 일단 우리들이 살펴볼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4.2%대를 돌파한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 자, 32년 만에 150엔 돌파를 했다. 엔달러가 이렇게 약하다는 건 뭐가 강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미국 달러가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 환시장에서 엔화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제기도 하죠. 레고랜드 사태. 지금 뉴스플로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어떻게 잡혀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4.2%대를 돌파한 미국 10년물 금리는 전체적인 투자 시장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 엔달러도 똑같은 걸 의미하고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있을 거고요. 레고랜드 사태는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들한테 영향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요 3번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간에 미국 지수, 유럽 지수 다 빠지면서 비트코인 또한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어제 그리고 미장이 끝나고 스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프리장에서 되게 많이 빠졌죠. 8%인가 빠졌어요. 8%인가 7%인가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스냅이 마이너스 8% 정도 기록하면서 오늘 나스닥 선물까지 하락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시황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제 벌어졌던 일들은 요거 한 번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시황 추가적으로 체크하실 분들은 라이브 돌려보시면서 처음 부분만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한번 읊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자, 요거를 체크해 드릴게요. 10년물 국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투자를 하는데 국채가 뭔지,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이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식시장은 어떤 여파를 받을 수가 있는지 등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거 엔화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화 150 돌파하고 한 160, 170 정도 오면은 엔화 좀 사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32년 만에 저거잖아요. 이게 150엔선 돌파한 거잖아요.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는 건데, GDP 일본이 몇이죠? 한 5위 안에 들지 않나?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저거잖아요. 경제 구조도 그렇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엔화가 이렇게 한 시장에서 두드러 맞고 있어서 150까지 돌파를 해준 건데, 한 160, 170 정도 넘어서면은 엔화 좀 사놔도 되지 않나? ETF 같은 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한번 체크하시고, 일단 국채가 뭐냐,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2008년 이후로 4.2%를 돌파한, 2008년에 뭐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이었죠? 제가 알기론. 그런데 2008년이었던 것 같은데, 리먼 브라더스가 맞네. 자, 비트코인보다 미증시가 크고 미증시보다 미국채가 훨씬 크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더 크다. 사실 주식시장이 작은 건 아닌데, 마크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보다 큰 시장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항상 소비하고 어떤 기업을 알고 있고, 뭐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써도 애플 거 쓰고 삼성 거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아 있죠. 되게 우리는 그 기업들과 와닿아 있어요. 우리 생활에 항상 기업들은 함께 하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접근성도 낮은 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훨씬 더 큰 시장은 더 많습니다. 주식시장보다. 아무튼 간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국채가 뭐길래 자꾸 이 뉴스에 나오는 걸까? 자, 2008년 아무튼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4.2%를 돌파했다, 국채 금리가. 근데 왜 이렇게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할까? 국채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채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서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문서라고 할게요. 이 채권. 이 문서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 문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년 후 돈 복사는 뭐 얼마의 원금을 받고 연마다 5%의 이자를 받겠다. 5%의 이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채권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뭐 연마다 5%, 그쵸, 차용증 같은 거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연마다 뭐 5%를 줄게. 그리고 10년 후에 그 원금도 다 돌려줄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을, 자, 어떻게 부르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 이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금리가 오름으로써 증권시장이 받는 영향이 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정정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재정정책의 일환. 정부 측에서 원리금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이자도 따로 챙겨준다, 이런 차용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국채를 한국에서 발행하면 한국 국채가 되는 거고, 당연히 미국에서 발행하면 미국 국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세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수를 걷어가잖아요. 근데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세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요. 국가는 세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만으로는 정부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무튼 그래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채권이 있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기업한테 돈을 빌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릴 수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군데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 또한 채권을 발행해 놓고 그거를 사가게 하는 거죠. 발행 시장에서. 근데 원래는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해야 국채 금리가 오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국채 가격이 올라야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닌가? 약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 받거나 하는 그 메커니즘이랑은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금리가 오른다? 약간 이게 이런 워딩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금리가 하도 급격히 올라가니 단기 채권이나 예적 금리가 더 좋은 아이러니. 단기 채권물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일단은 사람들이 향후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미래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단기가 장기물을 먹어버리는 건. 아무튼 간에 이 채권 시장은요, 시장이 두 가지예요.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어요. 유통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같은 거예요. 채권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 청약도 왜 프리미엄 붙여서 더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청약 당첨된 거. 뭔 말인지 아시죠? 유통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채권도 유가증권과 동일한 겁니다. 유가증권에 속해요. 채권도. 아무튼 간에 만기 1년짜리가 있어요. 이 채권이. 근데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년 뒤에 얼마가 들어올 거예요? 11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에요.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근데 갑자기 시장에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10년물은 원래 좀 기준금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물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어떤 얘기냐? 벤치마크로 본다는 얘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시장에서. 무튼 간에 이자율이 13%로 올라갔다. 근데 내가 어제는 이거를 100만 원에 사서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 금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100만 원으로 사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제 산 채권은 어떻게 된다?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가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쉽게 말해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싸지게 된다. 기발행됐던 거, 전에 발행했던 채권들의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기발행은 뭐냐면 먼저 발행이 되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의 벤치마크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 그리고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기업채라는 것도 있어요. 기업채. 기업도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얘네 부채 또한 늘어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기업이 국가에서 막 빌린 그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주가에는 무튼 간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 안 좋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OKX 거래소랑 제가 새로 또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좀 하고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트 누른 거는 좀 봐주시면 되고, OKX 가입하시고 UID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 제가 만들었던 교재 2권 드릴 거고, 문화상품권 5,000원권 다 그냥 보내드립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응모기간이 31일까지예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문화상품권 받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교재 확장판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함이랑 연락처를 보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카카오톡 기프티콘이나 선물하기 뭐 이런 걸로 보내드릴 거라서 이벤트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채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 거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이 선착순 3만 명까지 무료로 보내준대요. 뭐 퀴즈 같은 것도 여기 답이 나와 있거든요. 참여하셔서 이벤트로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 많이 드시잖아요. 자, 인플레이션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달 새 배추 가격 77% 올라. 이런데 피봇을 어떻게 합니까? 피봇 못해요. 인플레부터 잡아야지. 그래야 농산물 시장도 돌아가야 사람들이 저 식당에서 가져오는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원료? 아무튼 이런 가격도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식품 가격도 내가 서비스하는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래야 소비를 많이 하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배추가 77%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인플레가 잡히기는 뭐 1도 안 잡혔어요. 1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피봇 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준은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이 시장이 아직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시장 아직 무너지지 않는구나. 금리 인상 그대로 가야겠다. 점도표 몇이었죠? 점도표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에서 4.75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75, 0.75 올리거나 0.75, 0.5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회의에서 금리 인상 두 번은 제가 볼 때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은 항상 광기로 올라가긴 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이 주식시장의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만 말씀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 증시는 전쟁 발발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전쟁의 방향성이 가닥 잡힌 미드웨이 해전 이후 오히려 크게 급등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지수는 31% 상승을 했다. 왜 2차 세계대전 때도 제가 보기론 그래요. 사람들이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 전쟁에서 막 세계 각국 다 터져버리고 공장들 다 파괴돼서 돌아가는 것도 없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 세계대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니까 월드워니까 모든 게 싹 멈춘단 말이에요. 생산부터 시작해서. 근데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그때 약간 떠오른 게 통조림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스팸 같은 거. 전쟁 때는 왜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생산량이 뭐 늘긴 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에 사용되는 뭐 사치제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 중에 쓰지 않게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 것들의 활동, 기업 활동 같은 게 아예 정지가 돼버려서 경제는 이제 살아날 수 없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S&P 지수가 31%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다 똑같아요. IMF 때도 이제는 우리나라 코스피 뭐 이런 거 살아날 수 없다. 우리나라 뭐 끝났다, 망했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근데 결국에 코스피 지수 어떻게 했다? 계속 우상향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 때 그때도 똑같죠. 마크님이 뭐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도 답변 드릴게요. 2008년 때도 똑같죠. 그때도 막 세계에서 뭐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이 망해서 그 여파로 막 주식시장 다 박살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보면은 올라 있어요. 그쵸? 이번에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엔 진짜 거품이 터질 때다. 주식시장, 뭐 코인시장 완전히 망해서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뭐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 이런 의견도 보이는데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가는 원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결국엔 원래 자리를 찾거나 다시 상승을 했었다고. 자산시장의 역사가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면 벌써 그게 7, 80년이 된 역사예요. 그 역사가 지금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아주 빡세게 해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거품이 다 빠져버리면 시장은 다시 상승했던 걸 다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식이 일정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은 회사들이 유지가 안 된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그 주식의 하락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또 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게 망하지 않도록 뭐 지원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가가 아예 개박살이 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보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 역사가 말해주듯이 세계대전 때도 다시 회복을 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코로나 또 뭐가 있었죠? IMF 등등등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었지만 결국에 주가는 돌이켜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했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로그 차트로 보시면요. 자, 이게 1985년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던 차트네요. 이렇게 떨어질 때가 물론 있었죠. 떨어졌다 올라졌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무한 반복이 됐었지만 자, 이때도 뭐 거의 자, 언제죠? 2002년도네요. 2002년도 때도 이렇게 내려가고 2008년도 때도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2022년도 때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엔 기술의 발전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더라. 사람들의 만족도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GDP가 올라간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찍어내야 경제가 돌아가요. 지금 이렇게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긴축 정책을 영원히 할 수는 없겠죠. 영국이 완전 개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얘네도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면 다시 스탠스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언젠간 금리 인하를 하기 마련인데 그럼 시장에 또 유동성이 뿌려지고 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같은 역사를 또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또 무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자, 3연속 75bp 올렸는데 기대 인플레, 코어 인플레는 오히려 올랐고 고용지표나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게 맞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100bp
100bp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미국이 타국의 눈치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100bp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금리 올리는 게 어떤 여파를 끼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미 연준도. 그렇게 강경하게 긴축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딱 점도표대로 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뭐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가 잡힌 상황은 아니고 영국이 그거였죠.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 10.1%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원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천연가스 재고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미국이 또 전략 비축유도 방출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궤도에 들어서주면은 뭐 감사하겠다 이런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라고 말하기보단 그냥 평균치로 회귀하는 것 뿐인 것 같네요. 그쵸? 평균치로 회귀한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S&P 지수를 보면은 이때가 코로나였죠. 2020년도 3월. 이때가 급 유동성이 강하게 부여됐던 때니까 뭐 요 정도 박스권 들어오면 알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요 정도에서 다시 가주는 게 예쁜 그림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주우면 승리자. 그렇죠. 결국엔 우상향이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처럼 몇몇 기업은 못 버티고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장 때는 오히려 저거 아닐까요? 하락장 때는 우량주를 주울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은 당연히 비트코인을 줍는 게 제일 좋겠고, 조 바이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미국은 걱정 없는데 다른 나라 걱정이 하는 거 보면 미국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올리는 걸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한 것 같은 그런 설도 있긴 하더라고요. 모든 건 미국의 그 발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짜여서 움직이는 것 뿐이다. 저도 그런 음모론 같은 거를 좀 보긴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더라 하는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 이번엔 강한 긴축할 거라 봅니다. 등등등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저도 도현님이나 마크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의견이 또 정리가 되면 텔레그램에 글 길게 써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술의 발전,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저는 확실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정말 로봇가 배달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경로를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이 주가가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자리를 찾아서 역행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흐름에 맞춰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사실 뭐 1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구가 뭐 몇십억 됐잖아요. 그 생긴지. 그렇게 긴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 GDP가 올라가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내기 위해선 인플레 잡고 돈을 풀고, 다시 또 물가가 너무 오르면 인플레 잡고 돈을 풀고, 무한 반복이거든요. 결국 인플레 잡고 돈을 푸는 과정에서 주가는 부양받게 되어 있고,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을 하는 그 원리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 후에 우상향할 거란 믿음은 저는 있습니다. 대신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좀 담으면 안 되겠죠. 뭐 담을 거라면 뭐 애플, 알파벳,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한 2만원 후반대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좀 답이 없던데요, 이거? 야, 얘는 뭐 지지받을 데가 없던데. 차트가 너무 끔찍해요, 카카오는. 이거 보세요, 이거. 매집을 여기서 했는데 중간에서 애매하게 뚱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더 떨어질 차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얘는 한 28,000? 28,000-7,000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카카오는. 여기서 지금 지지받았다고 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는 처음에 상장빔 나온 거고, 이때는 매물 털 사람 다 턴 거고, 이건 X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요 아래 박스 구간으로 체크하셔야지. 지지 저항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주식 쪽은 S&P 500이나 주우려고요.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화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일본 주식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 방송이 아무리 뭐 코인 TV이고 해도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면은 좋으니까, 주식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환시장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채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식을 나누면서 하는 게 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뭐 마치도록 할 텐데, 또 저도 할 일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지식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요. 또 텔레그램에서
더 제가 정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러 약세로 돌설 때 엔타임? 아 돌설이 뭐야? 돌아설 때? 아무튼 그리고 그 부자 아빠 있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 그분이 내년 1월 달에 달러 이제 하락세로 전환된다 했는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